여러분은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사실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거짓을 섞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텔링 라이즈라는 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의도적인 거짓말을 찾아내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거짓말이 없다면 인류는 절망과 권태로 멸종할 것이라고 했던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아이가 거짓말에 밥 먹듯 한다며 걱정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해주는 심리학자도 있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상황 파악이 끝났음은 물론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만큼 상당한 지능을 요구하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에게도 기만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물뜻의 어미는 알을 품고 있는 둥지로 여우와 같은 포식동물이 접근을 하면 둥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신용을 하죠. 그러다가 여우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호련히 날아가 버리죠. 이렇듯 거짓말은 인류의 진화의 부산물로 보는 게 동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존재하지만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거짓말도 존재를 하죠. 이 책은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관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먼저 거짓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은폐와 왜곡의 유형이 있어요. 은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사실의 일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극적인 거짓말에 속합니다. 반면 왜곡은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적극적인 거짓말에 속하죠. 거짓말쟁이들은 대개 왜곡보다는 은폐를 선호해요. 왜곡에 비해 은폐가 더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리 거짓말을 생각해놓지 않아도 탈로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폐는 왜곡보다 비난을 덜 받기 때문에 죄책감도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은폐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오후에 어디 갔었는지 왜 물어보지 않겠어? 내가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야. 이번에는 왜곡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것도 아냐. 주일학교 선생님과 통화했어. 애인과 통화 중인 것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은폐와 왜곡 말고도 거짓말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믿지 않도록 일부러 꼬아서 말하는 방법이 있죠. 남편이 누구랑 통화했어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애인하고 통화했어. 1시간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오네. 너무 피곤하네.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현혹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사실을 털어놓되 과장되거나 장난처럼 상대방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의 일부만 인정해서 나머지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럼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짓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무심결에 사실을 드러내는 누설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짓말 단서가 있어요. 결국 모든 단서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누설은 말 그대로 자신이 한 거짓말을 기억하지 못해 들통이 나는 경우죠. 우리는 모든 말을 기억할 수 있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스스로 누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행동에서 얻는 거짓말 단서에는 거짓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코를 만지는 경우도 많죠. 거짓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들은 미소로 표정을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고 잘 속아 넘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미소는 비대칭의 표정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아니면 갑자기 미소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 외에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말의 억양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 없는 단어나 나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등과 같은 표현에 반복되는 말도 거짓말의 단서입니다.
깊은 한숨이나 얕은 숨을 자주 쉬거나 대화 도중 변명을 위해 자꾸 말을 멈추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해요. 도리어 호통을 쳐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행동으로 거짓말의 단서가 드러나는 이유는 내면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사이코패스나 타고난 거짓말쟁이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거짓말 단서를 찾기 어렵다고 해요.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는 자기 기만의 경우도 단서를 찾기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저자는 거짓말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경우 죄책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 사람이 나를 막 대하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우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뢰가 깨질 경우 더 이상의 관계는 사실 무의미하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예사롭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갑자기 침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모습이 혹시 무엇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억양의 변화를 유심히 신경 쓴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죠.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